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는 거니? 방금까지 여기 있었잖아,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1984년 여름 서울 한남동의 저택 앞마당에는 백일홍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날 아침에도 어린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아이의 손바닥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전목마 탈 수 있어? 5살 민호는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 좋아하는 거 다 타자. 그날은 놀이동산 개장 직후였고 서울 저녁이 들뜬 분위기였어요. 정희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그녀는 한남동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시댁은 섬유 사업으로 재산을 일군 가문이었고 정희 역시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던 건 학벌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바로 민호, 그 아이 하나였습니다. 놀이공원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손을 꽉 쥐고 걸었지요.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고 솜사탕을 사 먹었어요. 남편은 회사 전화를 받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보, 민호 좀 봐줘. 금방 올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와 함께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정희의 어깨를 툭 쳤어요. 저랑 학교 동창 아니세요? 돌아보니 낯익은 듯 낯선 여자가 서 있었지요. 정희는 잠깐 헷갈렸습니다. 저, 누구시죠?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예의상 대화에 응했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3분, 길어야 5분이었을 거예요.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여자가 멋쩍게 웃으며 떠났을 때 정희는 다시 벤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민호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거기 앉아 있던 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민호야. 정희는 비명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작은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수대 뒤쪽 매점 근처 화장실 앞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요. 민호야. 윤민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고 놀이공원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방송으로 미아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요. 경찰은 CCTV를 뒤졌고 목격자를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대서특필했지만 곧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옮겼어요. 유괴범의 연락도 아이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정희는 그 여름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놀이공원에 나가 민호를 찾았고 밤이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지요. 제발 우리 민호만 돌려주세요.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녀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그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1년 뒤 정희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시댁에서는 그녀를 탓했고 친정에서는 입을 다물었지요. 정희는 한남동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민호의 옷을 만지며 울었어요. 내가 정신만 차렸어도, 단 5분만 놓치지 않았어도,
자책은 독처럼 그녀의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민호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작은 무역 사업을 시작했지요.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맞서 싸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희는 단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사업이 성공하고 그룹 회장이 되고 세상이 그녀를 존경할 때도요. 그녀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늘 민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사진 속 아이는 영원히 5살이었지요. 2024년 정희는 84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저택, 수십 개의 계열사, 쏟아지는 존경.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날 잃어버린 아이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4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윤정희 회장의 84세 생일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대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어요. 정원에는 백송이가 넘는 장미가 피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저택 안 식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그다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큰 조카 윤재혁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와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조카들, 조카딸들, 그 배우자들까지 모두 정희의 피부치이거나 인척이었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민호를 잃은 뒤로 재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요. 40년 동안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섬유, 부동산, 건설,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렇게 일궈낸 재산이 수천억 원이 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CEO의 전설이라 불렀고 경제지는 매년 그녀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희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도망이었다는 걸요.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서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일했던 거예요. 돈을 벌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다시는 무언가를 잃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건 지나간 시간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모, 그래서 유언장 작성은 언제 하실 건가요? 작은 조카딸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지요. 정희는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니?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재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실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어요.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궁금한 건 회사야, 아니면 나야?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지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다들 유산 이야기만 하는구나. 재미있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너희는 벌써 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재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돌아가거라.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더 이상 말이 없자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이모, 죄송해요. 저희가 실례했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저택은 텅 비어 있었고 생일 케이크는 촛불도 켜지지 않은 채 식탁에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돈을 원하지만 내 피를 원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민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5살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반짝이는 눈동자. 민호야,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정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경쟁자를 이기고 위기를 넘기느라 바빴지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여자 CEO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눈물을 삼키고 웃음 뒤에 고독을 감췄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잃어버린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비서실장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뭘까요?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지요. 많은 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김태수는 오랫동안 정희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족들도 나중엔 이해할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 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돈뿐이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한남동 옛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민호와 살던 그 집은 이미 재건축 돼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익숙했지요.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호가 세발 자전거를 타던 길, 함께 손잡고 걷던 인도, 아이가 좋아하던 작은 문방구. 모든 게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정희의 상처는 여전히 그 여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호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희는 코트깃을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갈망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희의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건넨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개인 앞으로 온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봉투를 집어들었지요. 봉투는 누렇게 바랜 것이
오래된 느낌이 났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순천역에서 봤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11월 15일 오후 3시 순천역 광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어요.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김태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노인분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드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아드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발신지가 어딘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봉투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전남 순천입니다만. 회장님, 설마 이걸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회색빛으로 서 있었어요. 태수 씨, 순천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나요? 회장님, 김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호 도련님은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지요.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일정 정리해 주세요. 11월 15일 순천에 갑니다. 김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희를 지켜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소식은 금방 가족들에게 퍼졌습니다. 조카 재혁이 급히 찾아왔어요. 이모,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희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지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옛날 기억을 찾아가는 거야. 재혁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호 형은 40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모, 이건 사기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사기라고요. 내가 뭘 알아?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는 민호를 본 적도 없잖니. 내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지 모르면서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모,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모가 다치실까봐. 정희는 가방을 닫으며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걱정? 내가 다쳐서 유산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고?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희는 대답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재혁은 그 뒤를 따라가며 계속 말렸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정희는 김태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는 4시간이 걸렸지요.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도시가 시골로 바뀌었어요. 정희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 그런 거 없어.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순천역에 도착했어요. 정희는 차에서 내려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지방 도시의 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지요. 정희는 우산을 쓰고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3시가 되었어요. 정희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지요. 김태수는 몇 발짝 떨어져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회장님, 그만 돌아가시죠. 역시 사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장 저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거칠게 늙은 얼굴, 낡은 점퍼, 젖은 운동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익숙했어요. 정의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지요. 남자는 정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윤정희 회장님이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어요. 어머니, 맞습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눈썹의 각도, 코의 형태, 입술의 모양. 어딘가 민호를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정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김태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태수가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누구요?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민호야, 너 민호니?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정의도 울기 시작했지요. 40년 만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비 내리는 오후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서류를 들고 정의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정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요. 불일치 맞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빛이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지요. 민호야, 엄마는 정말 바보구나. 4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빈 저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것 봐요, 이모. 사기꾼이라니까요. 재혁은 승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남자 신경 끊으시고 회사 일이나 정리하세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하지만 정의는 묘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순천에서 만난 그 남자는 강민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순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는 정의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꿈처럼 남아 있습니다. 정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어요. 설령 그가 민호가 아니라 해도 그 절박한 만큼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갈망. 정희는 그것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40년 동안 같은 것을 찾아 헤맸으니까요. 회장님, 그 남자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김태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강민우를 떠올렸어요. 그의 거칠게 늙은 손, 낡은 옷,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 어쩌면 그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언가를 잃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 며칠 후 정희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태수 씨, 강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성장 과정, 모든 것을요. 김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회장님, 이미 DNA 검사에서 불일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조사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강민우는 1979년 순천의 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당시 나이는 약 5살로 추정됐지요. 이름도 부모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고아원 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민우라는 이름을 얻어 자랐어요.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79년이면 민호가 사라진 지 불과 5년 후였어요. 물론 시기가 맞지 않았지요. 민호는 1984년에 실종됐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 1984년 민호 실종 사건 기록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어요. 김태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40년 전 일입니다. 경찰 기록도 대부분 폐기됐을 텐데요. 하지만 정희는 고집했지요. 그래도 찾아보세요. 뭐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김태수는 오래된 경찰 기록과 신문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호 실종 당시 경찰 수사는 너무 빨리 종결됐습니다. 목격자도 제대로 찾지 않았고 CCTV 분석도 부실했어요. 심지어 당시 정의의 시댁에서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회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김태수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어요. 1984년 8월 기사였습니다. 재벌가 아들 실종 사건, 가족 내분 의혹. 기사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경영권 다툼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경영권 다툼. 그녀는 떠올렸어요. 민호가 사라진 그해 시댁에서는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요. 남편의 형제들이 회사 지분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고 정희의 남편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다툼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태수 씨, 당시 시댁 사람들 중 아직 살아계신 분 있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전 남편의 사촌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정희는 즉시 일어섰지요. 가봅시다. 지금 당장요.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80대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정희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정희, 당신이 왜 여기에?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민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회사 경영권 때문에 싸움이 심했지. 내 남편이 후계자가 되면 우리는 다 밀려날 판이었거든. 그래서
그래서 민호를 이용하려고 했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괴를 꾸몄어. 협박해서 내 남편을 경영에서 손떼게 만들려고.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지. 아이를 맡긴 사람이 돈만 챙기고 도망쳤거든. 우리도 민호가 어디 갔는지 몰라. 그 뒤로 우리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는데 진짜 범인은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믿었던,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였지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정희는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김태수도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욕심이 아이를 삼켰구나.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지 않았더라면 민호는.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잘못은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눈 감았으니까. 권력과 돈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걸 지키지 못했어. 그날 밤 정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어요.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지요. 제 아들 민호는 가족의 욕심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덮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밝힙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가의 어두운 과거,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정희의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정희는 다시 강민우를 떠올렸어요. 그는 민호가 아니었지만 어쩌면 비슷한 운명을 겪은 아이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고 이름을 잃고 뿌리를 잃은 아이. 정희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졌지요. 태수 씨, 강민우 씨 연락처 아직 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만. 회장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하러 가려고 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빗소리가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거짓과 죄책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진실이 밝혀진 후 정희는 다시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김태수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번엔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순천역에 내렸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강민우가 운영한다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식당이었지요. 민훈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우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민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손을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더군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드린 것 같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 아들이 왜 사라졌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일, 가족의 배신,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을요. 민우는 말없이 들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결국 제 욕심이 아이를 삼킨 거예요. 부와 권력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어머니였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셨고요.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민우 씨, 당신도 가족을 찾고 있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날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우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피로 연결된 아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아들로요. 민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정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지요. 제 진짜 아들은 이제 찾을 수 없어요. 어디선가 살아있을 수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뿌리를 찾는 사람으로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꿈꿨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이뤄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걸요. 작은 식당이나 하는. 정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진심으로 저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민우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재혁이 달려와 따졌지요. 이모,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피가 뭐가 그리 중요하니? 40년 동안 내 피를 나눈 가족들은 날 위해 뭘 해줬어? 내 재산만 노렸지. 재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지요. 민우는 나를 필요로 해.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재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정희는 그들을 보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민우는 정희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큰 저택, 낯선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생활. 하지만 정희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지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민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정희와 민우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40년 만에 정희는 가족과 밥을 먹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민우 형은 어떤 아이였어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착한 아이였어. 호기심이 많고 웃음이 많았지. 너랑 비슷했던 것 같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형을 닮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정희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민우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몇 달 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윤정희 회장 실종된 아들 대신 고아 출신 남성을 양자로 입적. 전 재산 상속 예정. 세상은 떠들썩했어요.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정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 오후 정희와 민우는 함께 한남동 옛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40년 전 민우와 걷던 그 길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지요. 민우야, 내가 내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너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다시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줬어. 민우는 정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찾던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저택의 노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없어도 엄마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민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몰랐어요. 아니면 별이 되어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을지도요. 정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84년을 산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지요.